귀로 쉬는 시간 힐링 사운드입니다. 오늘도 귀와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언제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자가 어느 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무엇을 봐야 하느냐? 제자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함께 밥을 먹어봐라. 밥상 앞에서는 거짓말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던 사람인데 막상 밥을 같이 먹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던 순간 말입니다. 특별히 무례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식사가 끝난 뒤에도 묘한 거리감이 남았던 경험입니다. 그 느낌은 우연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사람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의식적으로 관리하던 표정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래서 밥상 앞에서는 그 사람이 평소 숨겨두었던 태도와 습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배려를 말하던 사람이 밥상 앞에서는 자기 것부터 챙깁니다. 겸손을 강조하던 사람이 밥상 위에서는 은근히 서열을 따집니다. 친절하던 사람이 음식 앞에서 불평부터 쏟아냅니다. 바로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밥 한 끼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관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신호이니 꼭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한 기준에 가깝습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예민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마음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필요할 때 바로 들을 수 있는 힐링 사운드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 하신다면 댓글에 1번을, 나는 경험이 없어 하신다면 2번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는 함께 더 깊은 삶의 지혜를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밥 먹을 때 드러나는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앞에서 배려의 순서를 잃는 사람. 지난달 한 문화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예반 3개월 과정을 마친 김명숙 할머니와 동기들이 수료식을 겸해 한정식집에 모였습니다. 12명이 둘러앉은 자리였고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중 최정자 씨는 평소 모임에서 평판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먼저 연락했고 준비물도 늘 여유 있게 챙겼습니다. 언니 먼저 하세요. 제가 할게요. 이 말이 늘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김명숙 할머니도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첫 번째로 생선구이가 나왔습니다. 아직 반찬도 다 놓이지 않았고 선생님도 수저를 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최정자 씨가 접시를 조용히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살이 두툼한 부분을 떼어 자기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김명숙 할머니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잘못한 행동이라고 말하긴 애매했지만 분명히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무 말 없이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선생님이 자, 이제 드세요 라고 말한 뒤에야 모두 수저를 들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한번 꺾여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새 음식이 나올 때마다 먼저 손이 갔고 맛있어 보이는 저는 자기 앞으로 돌렸으며 과일이 나오자 가장 큰 걸 집었습니다. 평소에 그 배려 깊은 모습은 밥상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명숙 할머니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분을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배려는 여유 있을 때의 모습이었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엔 자기부터 챙기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바로 밥상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가장 솔직해집니다. 음식 앞에서 먼저 튀어나오는 행동은 습관이고 그 습관이 바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만 부담이 커지면 본능이 먼저 반응합니다. 배고픔은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음식 앞에서는 평소의 인격보다 우선순위가 먼저 드러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부른 상태에서는 공정한 선택을 하던 사람들이 배고픈 상태에서는 자기 이익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생존에 가까워질수록 배려는 뒤로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밥상에서 먼저 챙기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먼저다. 평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밥 한 끼 먹을 때의 행동이 진짜 본성입니다. 더 중요한 건 밥상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른 자리에서도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급하면 새치기 하고 위급하면 먼저 빠져나갑니다. 음식 앞에서의 태도는 우연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정성이 없으면 큰 일도 이룰 수 없다. 밥 한 끼에서 보이는 태도는 작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해줍니다. 만약 누군가와 식사하며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건 예민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몫을 먼저 챙기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두 번째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는 계속 두 번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밥상에서 서열을 만들려는 사람. 작년 가을 한 산악회에서 단풍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순자 어머님은 친구 따라 처음 그 모임에 참여하셨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은 정말 좋았습니다. 다들 친절했고 서로 챙겨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순자 어머님은 좋은 모임이네 싶으셨습니다. 하산 후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15명 정도가 큰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때 박순덕 씨라는 분이 이순자 어머님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 인사와 주문까지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고 나서 박순덕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순자 어머님이 72이에요 하자 박순덕 씨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저보다 3살 어리시네요? 그러더니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어디 사세요? 자녀분들은 뭐 하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순자 어머님이 대답을 하면 박순덕 씨는 아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마치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걸 확인한 후부터 박순덕 씨는 은근히 윗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드셔봐요 하면서 반찬을 떠서 줬는데 그게 배려가 아니라 시혜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 좋죠? 라는 말도 마치 자기가 이 자리를 주도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 박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친절한 말 같지만 이순자 어머님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챙겨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자기가 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지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순자 어머님은 그 후로 산악회에 다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친구가 몇 번 권유했지만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나중에 친구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이순자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답니다. 거기는 밥 먹는 게 불편해. 나이 따지고 사는 곳 따지고 자녀 직업 따지더라. 밥 먹으러 간 건지 신상 조사 받으러 간 건지 모르겠어. 심리학자 애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의 핵심은 서열의식이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느 위치인가를 빨리 파악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면 다른 사람을 위아래로 나눠야 합니다. 누가 나보다 위고 누가 나보다 아래인지 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묻고 직업을 묻고 사는 곳을 묻습니다. 그게 겉으로는 관심처럼 보이지만 실은 서열을 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당신은 이 모임의 리더입니다 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리더라고 들은 그룹은 자연스럽게 상석에 앉으려 했고 먼저 음식을 집었고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드세요 하면서 음식을 권했습니다. 반면 아무 말도 듣지 않은 그룹은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사람은 서열이 생기는 순간 그 서열에 맞게 행동한다. 그리고 그 서열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확인한다. 밥상에서 서열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위라는 걸 계속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밥상에서 서열을 만들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직책이 있든 없든 모두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는 자리는 서로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나누는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어울리지 않고 소인은 어울리되 화합하지 않는다. 밥상에서 서열을 따지는 건 어울리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진짜 화합과는 거리가 멉니다. 겉으로만 함께 있을 뿐 마음은 이미 갈라져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와 밥을 먹는데 자꾸 불편하고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상대는 이미 여러분을 어느 위치에 놓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밥상에서 만들어진 서열은 결국 관계 전체를 끌고 가게 됩니다. 세 번째, 불평으로 식사 분위기를 장악하는 사람. 병원 대기실에서의 일입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대기실에서 몇 분을 만났습니다. 다들 혼자 오셨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중 한 분이 우리 검사 끝나면 같이 밥이라도 먹읍시다 하셨고 다들 좋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뒤 5분이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동안 한 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 별로 안 좋다던데요. 박영희 할머니가 그래도 제일 가깝잖아요 라고 하자 그분은 뭐 어쩔 수 없죠 라고 말했지만 표정은 처음부터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반찬이 먼저 놓이자 그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적어요? 다른 분이 요즘은 다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넘겼지만 불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식당들은 다 장사 속이야. 국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숟갈 떠먹고는 국물이 짜네. 간이 안 맞아.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야. 흠을 잡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괜찮다고 느꼈지만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 괜히 맛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주메뉴인 생선구이가 나오자 불평은 더 커졌습니다. 이거 신선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비린내 안 나요? 역시 병원 근처 식당은 다 이래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도 먹을만해요 하며 분위기를 맞췄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자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음식은 그대로였지만 입맛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날 음식이 맛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백반집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불평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 국은 짜게 느껴지고 생선도 비린 것 같고 결국 밥을 반도 못 먹고 나왔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조금씩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식사 자리는 이미 완전히 무거워졌습니다. 계산하고 나올 때 그 불평하던 분만 그래도 배는 부르네 하면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다 드셨으면서 다른 4사람의 식사를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두 그룹에게 나눠주면서 단 한 가지만 다르게 말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음식은 최고급 재료로 만든 특선 요리입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음식입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특선 요리라고 들은 사람들은 맛있다고 평가했고, 평범하다고 들은 사람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뇌를 촬영해 보니 미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반응 자체가 달랐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귀로 먼저 맛을 본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뇌가 불쾌한 감정에 집중하면서 미각이 둔해진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뇌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실제로 맛을 더 잘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밥상에서의 불평은 단순히 기분만 해치는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음식 맛을 떨어뜨리고 함께 먹는 사람들의 식사 자체를 망쳐버립니다. 밥상에서 나오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밥상에서 계속 불평을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분위기를 장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말 한마디로 시선을 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건 별로네라는 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모두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쏠립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이 자리의 중심이 되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과시입니다. 나는 아무 음식이나 먹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수준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불평으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품격을 높이기는커녕 함께 있는 사람들의 기운을 먼저 빼앗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밥상에서 불평이 많은 사람은 그 자리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 전반에서도 늘 불만이 많습니다. 음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탁은 하나님의 제단과 같다. 감사함으로 앉으면 축복이 되고 불평으로 앉으면 저주가 된다.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함께하는 사람과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불평으로 그 시간을 채운다면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밥을 먹는데 계속 불평만 들린다면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음식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만의 화살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향할 겁니다. 오늘은 음식이 문제지만 내일은 여러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가 불편하다면 그건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함께 앉은 사람 때문입니다.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밥상에서 드러난 태도는 관계의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네 번째, 밥상에서 상대를 시험하려 드는 사람. 작년 겨울 한 여행 동호회에서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갔습니다. 정미경 할머니도 그 일행 중 한 분이셨습니다. 첫날은 비행기 타고 숙소에 짐만 풀었고 본격적인 일정은 둘째 날부터였습니다. 둘째 날 저녁, 일행들은 해산물 전문 식당에 갔습니다. 18명이 큰 방에 둘러앉았고 정미경 할머니 옆자리에 조명숙 씨라는 분이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메뉴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은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복죽이 먼저 나왔는데 조명숙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전복 드실 수 있으세요? 정미경 할머니는 네, 좋아해요 했습니다. 그러자 조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요즘 전복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회가 나왔습니다. 조명숙 씨가 또 물었습니다. 회는 괜찮으세요? 생물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미경 할머니는 네, 괜찮아요 했습니다. 그러자 조명숙 씨가 그럼 다행이에요 하면서도 표정은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이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좀 매운데 괜찮으세요? 매운 거 잘 먹어요. 아, 그러세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반응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내내 비슷한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이거 드셔도 돼요? 이건 괜찮으세요? 건강에는 안 좋다던데요? 정미경 할머니는 밥을 먹는 자리인데도 계속 평가받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룸메이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조명숙 씨요? 원래 그래요. 작년에도 같이 여행 갔었는데 사람들 계속 테스트해요. 뭐 먹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은근히 사람을 재더라고요. 그제야 정미경 할머니는 이해가 됐습니다. 친절이 아니라 시험이었구나. 그 이후로 조명숙 씨가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평가표가 따라다니는 것 같았고 여행 내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여행 일정이 끝날 무렵에는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관계 시험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에서 상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연구 결과 불안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를 시험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이런 불안이 있으니까 계속 확인하려는 겁니다.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지 태도를 바꿉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나는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반응하면 나는 저렇게 대하고 상대를 만나는 게 아니라 반응을 보고 계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상대방이 편하게 자기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평가받는 느낌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서로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진짜 관계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좋아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팝상에서조차 상대를 평가하려 든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관계는 통과해야 할 시험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편해야 상대도 편하게 대할 수 있다. 상대를 시험하는 건 결국 자기 불안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 상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밥을 먹는데 계속 질문 공세를 받는다면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평가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구나. 이 사람은 이런 부류네. 속으로는 이미 분류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검증을 통과해야 유지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5번째, 끝까지 자기 이야기만 이어가는 사람. 가족 외식 자리였습니다. 윤미숙 어머님은 오랜만에 딸과 사위, 두 손주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위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손주들 얼굴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기분 좋게 나가셨습니다. 식당은 사위분이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윤미숙 어머님이 사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승진 축하해. 이번에 많이 힘들었지? 사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프로젝트가 3개나 동시에 돌아갔거든요. 제가 총괄을 맡았는데 그때부터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이야기, 팀원 이야기, 상사 이야기, 평가와 결과까지 이어졌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다들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이야기는 식사 내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으면서도 이야기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윤미숙 어머님은 손주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학교는 어떤지, 요즘 뭐가 재미있는지. 하지만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딸이 한 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애들한테도 좀 물어봐.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학교 어때? 큰 손주가 입을 열려는 순간 사위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도 그 나이 때 학교 다닐 때 말이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식사 내내 같은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윤미숙 어머님이 말을 꺼내면 잠깐 반응했다가 다시 자기 이야기로, 딸이 말을 해도 그렇지? 근데 나는 하면서 다시 자기 얘기였습니다. 손주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윤미숙 어머님도 듣다 지쳐 고개만 끄덕이게 됐습니다. 딸은 중간중간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사위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가족이랑 좋은 시간 보냈네요. 윤미숙 어머님은 웃으며 그래요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시간이라 내 이야기만 들은 시간이었는데. 나중에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미안해. 남편이 승진하고 나서 요즘 말이 많아졌어. 어머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이야기를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못한 게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밥상에서 자기 이야기만 멈추지 않는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혼자 무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는 오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MIT 미디어랩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뇌를 fMRI로 스캔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벌었을 때와 비슷한 뇌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멈추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한 사람만 기분이 좋아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지칩니다. 특히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는 시간인데 한 사람만 말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연설이 되는 겁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 말할 자리를 남겨두는 태도입니다. 관심을 보이고 반응하고 이야기할 공간을 열어주는 겁니다. 밥 한 끼를 먹는 동안 자기 이야기만 이어가는 사람은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청중으로만 만듭니다. 대화가 사라진 식사 자리는 포만감이 아닌 피로감이 남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는 아무리 오래 함께 있어도 친해지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귀를 둘, 입을 하나 준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팝상은 나누는 자리입니다. 음식만이 아니라 말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계속 말한다면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밥을 먹는데 자기 말만 계속한다면 거리를 두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과 대화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청중으로 두려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주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로 결국 지치게 됩니다. 팝상에서 드러나는 말의 방향은 그 사람이 관계를 대하는 방향과 정확히 같습니다. 지금까지 밥을 먹을 때 드러나는 5가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입니다. 팝자리에서는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다른 순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팝상에선 멀쩡해 보여도 진짜 본성은 다른 곳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럼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 강혜숙 할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경희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경희 씨는 밥을 먹을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배려심도 있고 다른 사람 먼저 챙기고 불평도 안 하고 이야기도 적당히 나누는 분이었습니다. 강혜숙 할머니는 이경희 씨를 믿을 만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일이 생겼습니다. 강혜숙 할머니가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었지만 2주 정도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딸이 있긴 했지만 멀리 살아서 매일 올 수는 없었습니다. 강혜숙 할머니는 모임 단톡방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친구들이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경희 씨도 어머, 큰일이네요. 빨리 나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른 친구 몇 분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이야기도 해주고 혼자 있는 강혜숙 할머니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경희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로 빨리 낫길 바래요 라고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경희 씨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강혜숙 할머니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바쁠 수도 있지. 병원 오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했습니다. 퇴원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모임이 있었습니다. 강혜숙 할머니도 다리가 어느 정도 나아서 참석했습니다. 이경희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다 나았어요? 다행이네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이경희 씨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배려심 있고 친절하고 말도 잘 들어주고. 하지만 강혜숙 할머니는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밥 먹을 땐 좋은 사람이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땐 없던 사람이구나. 나중에 다른 친구가 강혜숙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희 씨 원래 그래요. 평소엔 잘하는데 누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슬쩍 빠져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강혜숙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밥 먹을 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그 사람을 알려면 위기 상황을 겪어봐야 하는구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에 걸친 장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추적하면서 어떤 관계가 오래가고 어떤 관계가 깨지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떠들면 됐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순간에 누가 곁에 있는지가 진짜 관계를 결정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좋을 때 함께한 사람은 많다. 하지만 어려울 때 곁에 남은 사람이 진짜 관계다. 평소에 잘해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하고 웃고 안부를 묻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있는 건 다릅니다. 시간도 들고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항상 달려올 수는 없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고 바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보입니다. 자주 연락하고 필요한 게 없는지 묻고 최소한의 관심을 놓지 않습니다. 반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연락이 끊기거나 형식적인 말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 나은 뒤에 다시 나타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3번의 시험을 통과한다. 첫째, 내가 잘 될 때 시기하지 않는 친구. 둘째, 내가 힘들 때 떠나지 않는 친구. 셋째, 내가 틀렸을 때 말해주는 친구. 밥자리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기 쉽습니다. 함께 웃고 잘 먹고 잘 지내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관계는 두 번째 시험에서 걸러집니다.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꼭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반대로 평소엔 잘해주다가 힘들 때 사라진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밥 한 끼로는 사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위기가 와봐야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결정 앞에서 책임을 피하는 사람. 김정순 할머니는 동네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그 중에 박미선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박미선 씨는 식사 자리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메뉴 고를 때도 다들 좋으신 거 하세요 하면서 배려했고, 음식이 나오면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했고, 계산할 때도 먼저 지갑을 꺼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박미선 씨를 보면서 참 원만한 분이시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독서 모임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소규모로 유지할 것인지 정해야 했습니다. 확대하면 교류는 넓어지지만 관리가 복잡해지고, 유지하면 편하지만 새 사람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모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독서 모임을 지금처럼 소규모로 유지할지 아니면 인원을 늘릴지 정해야 했습니다. 확대하면 교류는 넓어지지만 관리가 복잡해지고, 유지하면 편하지만 새 사람을 받기 어렵습니다. 회의가 열렸고 회원들은 각자 의견을 냈습니다.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지금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미선 씨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미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다들 좋으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은 있으실 텐데요? 저는 뭐든 괜찮아요. 다수결로 정하시면 따를게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달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기존 회원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잦아졌고 모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박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확대하는 게 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김정순 할머니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땐 다들 확대하자고 하셔서요. 김정순 할머니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결정할 때는 빠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랬잖아 하는 사람이구나. 책임지기 싫어서 의견을 안 내는 거구나.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모임 장소를 정할 때도, 일정을 정할 때도, 회비를 정할 때도 박미선 씨는 항상 다들 좋으신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사실 다른 생각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나중에 다른 회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선 씨는 밥 먹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할 때는 항상 없어요. 책임지기 싫은 거죠. UC 버클리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룹 의사결정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세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사람. 둘째, 신중하게 의견을 내는 사람. 셋째, 의견을 내지 않는 사람. 흥미로운 건 세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의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뭐든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이 개별 인터뷰를 해보니 사실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내가 의견을 내면 책임져야 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 된다. 그래서 그냥 다수를 따르는 게 안전하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말합니다. 내가 그때 좀 그렇다고 했잖아. 사실 나는 반대였어. 책임은 지지 않았지만 비판은 놓치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밥은 같이 먹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 탓 아니다라고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기 책임을 먼저 돌아보고 소인은 남의 책임을 먼저 따진다. 결정 앞에서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소인입니다.
편한 것만 함께하고 어려운 것은 혼자 두는 겁니다. 진짜 함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의견을 내고 결정에 참여하고 문제가 생기면 같이 책임집니다. 밥만 같이 먹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의 무게도 함께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동반자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사람. 최은희 할머니는 요가 동호회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모여 함께 운동하는 모임이었고, 그중 장미숙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장미숙 씨는 밥을 먹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배려심도 있고 유머도 있고 이야기도 재미있었습니다. 최은희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그분과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장미숙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영화 보러 갈래요? 약속은 오후 2시 영화관 앞이었습니다. 토요일 최은희 할머니는 1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2시가 되어도 장미숙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시 10분쯤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길이 막혀서요. 10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결국 장미숙 씨는 2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길이 너무 막혔어요. 괜찮다고는 했지만 영화 시작 시간이 임박해 마음은 이미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도 20분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5분 늦었습니다. 이유는 늘 있었습니다. 버스를 놓쳤다, 집에 일이 생겼다, 시간을 잘못 봤다. 매번 미안하다고 했고 최은희 할머니는 매번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요가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작이 오전 10시였는데 장미숙 씨는 10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업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 안 했지만 다른 회원들은 눈치를 봤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늘 10분, 15분, 20분. 늦는 시간도 일정했습니다. 최은희 할머니는 나중에 다른 회원에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밥 먹을 땐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 약속은 안 지켜요. 항상 늦어요. 다른 회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최은희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가 기다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기 시간을 다른 사람 시간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 늦으면 상대방이 기다리겠지. 그 정도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둘째, 책임감이 낮았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늦으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큰일 아니잖아.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큰일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감정을 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할지, 얼마나 계획이 틀어질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밥을 먹을 때는 이게 안 드러납니다. 함께 앉아서 먹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시간 약속은 다릅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의 진짜 태도가 드러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곧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항상 늦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의 지각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그건 습관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진짜 존중하는 사람은 시간을 지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오고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하고 정말 부득이하게 늦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안 늦으려고 노력합니다. 밥 한 끼로는 이걸 알 수 없습니다. 시간 약속을 몇 번 해봐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밥 먹는 것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시간 약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잣대가 아닌 나를 지키는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밥자리에서, 시간 약속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느껴진 불편함은 예민함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실수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밥 한 끼, 시간 하나, 작은 위기 하나.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말보다 더 정직하게 사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직감을 믿으세요.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떠오른 삶의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쉼이 내일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쉼에 도움이 되는 소리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귀로 쉬는 시간 힐링 사운드입니다.